이혼 후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연락을 끊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전 남편은 순조롭게 내연녀와 혼인신고를 마쳤죠. 하지만 사촌 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와 백승호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찍 퇴근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한우와 레드와인을 사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백승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은 아직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온 것들을 주방에 넣으려는데 핸드폰에서 카톡 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미리 보기가 화면에 떴습니다. 낯선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었지만 그 내용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승호 오빠 언제 와요? 새로 산 원피스 아직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심장이 쿵 하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백승호가 업무상 바쁘고 카카오톡에 거래처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말투는 도저히 거래처 사람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다가가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백승호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자기 마음속엔 저밖에 없다는 증거라며 자랑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이 비밀번호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표예린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대화방에 들어가자 그 안의 대화 기록들은 제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애매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예린이라는 여자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백승호에게 많이 보냈고 백승호는 그녀가 예쁘다며 칭찬하고 저와 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수많은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백승호는 예린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냈는데 매번 100만 원,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무려 850만 원을 송금했고 메모에는 예린이 가방 사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넘기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반년간 백승호가 항상 회사가 바쁘다며 야근이 잦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밤을 새운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며 매일 보양식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는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승호가 돌아온 것이죠. 그는 소파에 앉아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황급히 다가와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남의 핸드폰을 훔쳐봐. 누가 보래?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승호 씨, 표예린이 누구야? 그 여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리고 이 송금 내역들은 다 뭐야? 백승호는 제 질문에 말문이 막힌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변명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회사 거래처 사람이야. 평소에 업무 얘기하다가 가끔 농담한 것뿐이라고. 송금은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서 준 수고비고. 수고비?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핸드폰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반년 동안 거의 700만 원인데 이게 수고비라고? 그리고 이 대화 내용들도 그냥 농담이라고? 백승호 씨, 날 바보로 알아? 백승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오히려 무심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나 걔랑 만난다. 어쩔 건데? 우리 사이에 감정 같은 거 없어진 지 오래잖아. 당신이 집안일이라도 잘하니까 참고 살았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는 평생 저에게 잘해주겠다며 좋은 날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그는 모든 약속을 잊고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백승호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감정이 없다니 그럼 우리 이혼해요. 이혼하자는 제 말에 백승호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고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하지만 내 회사 돈은 넌 보지 마. 그건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거니까. 그의 뻔뻔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 회사 따위 관심 없으니까. 난 그냥 내 것만 되찾으면 돼.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겉보기엔 번지르르했지만 2년 전 자금난으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몰래 꺼내 그의 빚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한 적도 없고 이제 와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그의 예상과 달리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했죠. 그와 표예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표예린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도 전부 출력했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우리의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혼인 중 공동재산님은 분명했기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집등기부등본과 예금잔고 증명서도 모두 챙겼습니다. 집은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사주신 것이라 그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예금 대부분도 제 월급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었죠. 그는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만 주면서 항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제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백승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고요. 그는 곧바로 알았어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그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표예린과의 데이트를 방해라도 한 것처럼요. 저녁에 백승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표예린에게 줄 선물이었겠죠.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그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구청 가서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는 출력해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외도한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공동 통장에서 표예린에게 송금한 돈, 총 441만 원. 이 돈은 갚아야 해요. 명백한 혼인 공동 재산이니까 당신이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는 없어요. 백승호는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자고. 그는 제 주민등록증을 낚아채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부터 확실히 해야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 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돈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혼인 중에 외도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당신 회사 거래처 사람들이 과연 계속 당신과 거래할지 한번 보자고요. 그제야 백승호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최근에 왕 사장님이라는 큰 거래처와 계약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계약은 물 건너갈 것이 뻔했죠.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갚을게.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좀 이따 회사 자금 들어오면 줄게. 저는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써놨어요. 당신이 나에게 441만 원을 빚졌고 3개월 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과 예금은 모두 내 소유로 하고 당신은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거예요. 동의하면 서명하고 아니면 법원에서 봅시다. 백승호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이라는 문구를 보고는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원래 당신 거였고 예금도 내가 거의 손댄 적 없으니까 서명할게. 대신 이혼 후에 표예린 찾아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 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표예린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제때 돈 갚고 합의서대로만 하면 두 사람 귀찮게 할 일 없을 거예요. 백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던지듯 합의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구청 가서 신고하자. 예린이랑 약속했어. 신고 마치고 같이 쇼핑 가기로. 그의 조급한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요. 늦지 마요. 백승호는 하고
대답하고는 소파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밥도 먹지 않고요. 그가 떠난 후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저는 수집한 증거와 이혼 합의서를 가방에 넣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 이것들이 제가 가져갈 전부였습니다. 백승호의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와서 챙겨가도록 내버려뒀죠. 밤늦게까지 짐을 싸니 큰 여행 가방 2개가 꽉 찼습니다. 창밖의 밤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백승호. 안녕, 나를 아프게 했던 날들.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반, 저는 2개의 큰 여행 가방을 끌고 구청 앞에 섰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해서 외투를 여몄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제 마음은 아무런 파동도 없이 잔잔했습니다. 그저 빨리 절차를 마치고 이 상처뿐인 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백승호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표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꽉 끼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어제 백승호가 샀던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의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이 승자임을 과시하는 듯한 도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승호는 제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직 이혼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짐을 쌌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신고 끝나면 바로 갈 거예요. 2번 걸음하기 싫어서요? 표혜린이 백승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호 오빠, 저 사람이랑 말 섞지 마. 빨리 신고나 하자. 우리 이따가 영화도 봐야 하잖아. 백승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자. 들어가서 처리해. 우리 셋은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와 백승호는 빠르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할 때 백승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문서에 서명하는 것 같았죠. 이혼 신고 확인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백승호는 확인서를 받자마자 표혜린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봐, 끝났어. 표혜린은 확인서를 받아들고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다. 오빠. 이제 우리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겠다. 저는 그들의 애정 행각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제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백승호는 제가 가방 2개만 끄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짐이 그것뿐이야?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다 안 가져가?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당신들 쓰세요. 사실 집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께서 혼수로 장만해 주신 것들이라 값도 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들과 사소한 문제로 얽히기보다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백승호와 표혜린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2 사람의 눈에는 잠시 득의양양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가 상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재산 분할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니 자기들이 큰 이득을 봤다고 여겼겠죠. 표혜린은 일부러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당신들이 좋으면 된 거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청문 앞에서 뒤돌아보니 백승호는 표혜린을 끌어안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고 표혜린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한치의 미련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고 인천공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가 구청을 떠나자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이 도시. 안녕, 백승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 공항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을 끌고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제가 끄는 표는 캐나다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대학 동기인 문시우가 살고 있었죠. 이미 연락을 해두었고 도착하면 일단 그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 유심을 해지하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고 백승호와 표혜린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노력한다면 분명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떠난 후 백승호와 표혜린이 제 집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는 것을요. 표혜린은 인스타그램에 백승호와 집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는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 너무 행복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단해서 제가 볼 수 없게 만들었죠. 백승호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혼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갔다고 자랑하며 저를 자기를 잊지 못해 불쌍한 척하는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능력 있다며 맞장구를 치고 표혜린이 저보다 훨씬 예쁘고 현명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나중에 사촌언니가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착륙했을 때 현지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낯선 거리, 금발의 행인들, 그리고 공기 중에 섞인 커피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막혔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문시우가 출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드디어 왔구나. 오는 길에 힘들었지. 저는 그를 마주 안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괜찮아. 비행기 멀미가 좀 나서 그렇지.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시우는 제 여행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래. 방은 다 치워놨어.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적응되면 집 구하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여기 제일 유명한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시우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백승호나 이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밴쿠버의 풍경과 문화, 그리고 이곳에서의 자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저를 배려해서 일부러 아픈 화제를 피하는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우의 집은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며진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준비해준 방은 남향이라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제가 좋아하는 다육식물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 다육이는 널 위해 특별히 산 거야. 네가 예전에 집에서도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저는 그 다육식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이 순간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시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최고의 친구잖아.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며칠 푹 쉬면서 시차 적응부터 해. 그러고 나서 같이 일자리 알아보자.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시차 적응을 하며 시우를 따라 주변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마트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밴쿠버의 생활은 여유롭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백승호와 표혜린을 생각할 필요도 그 끔찍한 일들을 마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 위해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목걸이를 판 것이죠.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것으로 푸른 사파이어가 박혀 있어 값이 꽤 나갔습니다. 원래는 팔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일들과 부모님이 생각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돈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목걸이는 8만 캐나다 달러, 약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현지 은행에 예금했고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지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시우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촌 언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죠. 언니가 램부주 저에게 백승호의 소식을 전할까봐, 그리고 백승호가 언니를 통해 저를 찾아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촌 언니는 이모의 딸로 어릴 때부터 저와 친했습니다. 이혼 사실도 언니에게만 털어놓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언니는 마음이 약해서 만약 백승호가 찾아와 제 소식을 묻는다면 끝까지 비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백승호는 의기양양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빈손으로 떠났고 모든 연락을 끊었으니 분명 불행하게 지내며 어딘가에서 몰래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표혜리는 제 집에 이사 와서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자기들 취향대로 집을 꾸몄습니다. 한 번은 사촌 언니가 길에서 백승호와 표혜린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쇼핑몰을 거닐고 있었고 표혜린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백승호는 옆에서 웃으며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있었죠.
언니는 그들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 따지러 가고 싶었지만 제게 말썽 피우지 말라는 부탁을 떠올리고는 억지로 참았다고 합니다.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때 백승호는 언니를 보고 일부러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처형, 저 예린이랑 다음 달에 혼인신고해요. 그때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표예린도 옆에서 거들었죠. 네, 언니. 그때 꼭 오셔야 해요. 언니는 그들의 더이한 모습을 보며 저를 대신해 분노했지만 제가 사실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 그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부터 백승호와 표예린이 하루빨리 벌을 받기를,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 저는 그때 이미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무팀에서 일했고 회계사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영어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무역 회사로부터 재무팀장 직책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한국에서보다 더 높았죠.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와 시우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며 저는 와인잔을 들어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고마워. 나 드디어 여기서 자리를 잡았어. 시우도 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백승호와 표예린, 그들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업무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고 퇴근 후에는 시우와 함께 헬스장에 가거나 집에서 요리법을 연구하며 충실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끔찍한 일들은 거의 잊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막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핸드폰에 낯선 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요청 메시지에는 소리야, 나 보라 언니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찾아낸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전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으니 저를 찾아내기까지 꽤나 애썼을 겁니다. 친구 추가를 수락하자마자 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리야, 드디어 연락이 됐네.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거기서 잘 지내? 화면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언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내 카톡 아이디는 어떻게 알았어? 시우한테 물어봤어. 처음엔 안 알려주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겨우 알려주더라. 소리야, 아직도 언니 원망해? 내가 백승호 그놈 욕 안 해줘서? 아니야 언니. 원망 안 해. 언니가 날 위하는 거 알아. 난 그냥 한국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 안 좋은 기억들 떠올리기 싫어서. 언니는 한숨 쉬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건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백승호랑 그 여자, 지난달 초에 혼인신고했어. 혼인신고한 날 인스타그램에 엄청 자랑하더라. 정말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 혼인신고라는 두 글자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혼인신고를 하든 말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어떻게 상관이 없어. 걔들이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는지 알아? 백승호는 혼인신고서 사진이랑 같이 드디어 진짜 짝을 만났다. 남은 인생은 모두 너와 함께라는 글을 올렸어. 구청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그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백승호 팔짱을 낀 채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더 화가 나는 건 걔들이 네가 예전에 그 집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 지우고 자기들 사진으로 바꿔놨다는 거야. 심지어 내 엄마가 남겨주신 난초 화분까지 버리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장미로 바꿔놨대. 언니가 보낸 메시지를 보는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난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심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정성껏 돌봐왔는데 백승호가 그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는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급히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리야, 슬퍼하지 마. 그런 양심 없는 놈들 때문에 네가 상처받을 가치도 없어. 난 그냥 걔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눈물을 닦고 답장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알려줘서 고마워. 그들이 뭘 하든 이제 정말 신경 안 써.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백승호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가 자기를 잊지 못해서 재산도 포기하고 해외로 도망쳤다고 떠들고 다녀. 네가 평생 자기보다 더 좋은 남자는 못 만날 거라고.
그 주변 친구들도 맞장구 치면서 널 바보 취급하고 그 여자가 너보다 예쁘고 현명하다고 말해. 난 그럴 때마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지만 걔들이 내 주소라도 알게 돼서 널 괴롭힐까봐 참고 있어. 언니의 메시지를 보며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백승호는 여전했습니다. 항상 자기 얼굴에 금칠하기 좋아하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인간. 제가 재산을 포기한 것이 그를 잊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다니. 저는 그저 그와 더 얽히기 싫었고 그처럼 우스운 사람이 되기 싫었을 뿐인데 말이죠. 언니,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일도 순조롭고 생활도 평온해. 그걸로 충분해. 네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나도 마음이 놓이네. 아, 그리고 백승호랑 그 여자 혼인신고 후에 작은 결혼식도 했어. 친구들을 꽤 많이 초대했는데 나만 빼고 듣자 하니 결혼식에 돈을 꽤 썼다더라. 피로연 뷔페만 해도 100명분은 넘었다고 하고 그 여자는 백승호가 사줬다는 비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대. 화면을 보는데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백승호가 퓨에린에게 얼마를 쓰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언니,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알려줘.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잘 지낼 수 있어. 알았어. 거기서 꼭 잘 지내야 해.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만약 백승호가 널 찾아가면 반드시 나한테 알려줘.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밴쿠버의 밤은 조용했고 간간히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백승호, 퓨에린, 너희의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기다려. 너희가 내게 빚진 것, 언젠가는 반드시 갚게 될 테니.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언니의 이 연락이 후일 모든 상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백승호가 결혼 피로연에서 언니의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심지어 퓨에린과 대판 싸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촌 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일과 생활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무역회사의 재무팀장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방대한 양의 장부를 처리하고 해외 고객과 자금 거래를 조율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영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기에 입사 3개월 만에 사장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가 유럽 고객과 협력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일주일 내에 3건의 거액 자금 결제를 완료하고 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사장님은 이 일을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3일 연속 야근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금 결제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내 회사에 약 1억 원의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우 기뻐하며 전 직원 회의에서 저를 칭찬했고 월급도 8천 캐나다 달러에서 1만 캐나다 달러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비협조적이던 동료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업무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점차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일 외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목걸이를 팔아 마련한 8천만 원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었죠. 캐나다에서 오래 생활해 현지 투자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시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위험이 낮고 수익이 안정적인 펀드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시우의 조언에 따라 1만 캐나다 달러로 현지에서 인기 있는 펀드 2개에 투자했습니다. 놀랍게도 반년 만에 펀드 수익률이 15%나 올라 500달러를 벌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처음으로 투자에 성공한 것이라 무척 기뻤습니다. 그 후 밴쿠버의 임대 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고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매달 0달러의 임대료 수입이 생겨 안정적인 부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시우와 함께 요가 학원에 등록해 일주일에 2번씩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도 사귀었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밴쿠버의 설산으로 스키를 타러 갔는데 눈밭에 뒹굴면서도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화실에 등록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밴쿠버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린 해변의 일몰 그림이 화실의 작은 전시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 그림이 전시장에 걸려 있는 것을 보니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점차 저는 한국에서의 일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촌 언니가 보내오는 메시지에서 백승호와 표혜린이 여전히 잘난 척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과시는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시우와 함께 쇼핑을 하다가 한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너무 비싸서 한참을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가방을 샀습니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제 노력으로 번 돈으로 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계산할 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디자인은 인기가 많아서 예약해야 하는 손님도 많아요. 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우가 농담을 던졌죠. 우리 소리가 이제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아, 사랑은 아직이구나. 하지만 빵은 있으니 사랑도 멀지 않았겠지?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랑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기꺼이 새로운 시작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사촌 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백승호의 회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몇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해서 자금 순환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예리는 인스타그램에 백승호가 요즘 선물을 잘 사주지 않고 자꾸 싸운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며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발코니로 나가 밴쿠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백승호가 거래처를 붙잡기 위해 결혼 피로연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언니의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심지어 표혜린과 대판 싸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니의 메시지에 따르면 백승호의 피로연은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룸만 5개를 예약했으며 밴드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 과시를 위한 자리가 결국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언니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백승호의 어머니, 즉 전 시어머니가 5번이나 전화를 걸어 그래도 가족인데 와야지라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득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참석했다고 합니다. 피로연이 시작될 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백승호는 맞춤 정장을 입고 표혜린의 손을 잡은 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일일이 수를 따르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박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 자금은 아주 넉넉합니다. 앞으로의 협력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표혜린은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백승호가 사준 목걸이를 한 채 옆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죠. 네, 우리 오빠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집은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건자재 사업을 하는 왕 사장님이 백승호와 한번 거래한 적이 있었는데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백 사장, 아주 잘 나가는구만. 듣자 하니 예전에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던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백승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하, 왕 사장님도 참... 예전 일은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했죠. 지금은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돌리려 왕 사장님에게 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왕 사장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듣기로는 예전에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은행 대출도 꽤 받았다던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회사 벌써 망했을 거라던데. 그 말이 나오자 루마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백승호에게 쏠렸죠. 백승호의 얼굴은 목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가 막 변명하려던 찰나 옆에 앉아있던 사촌 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언니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백승호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전에 제가 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부모님이 남겨주신 노후 자금을 몰래 꺼냈던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특히 백승호가 알아서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의 배은망덕함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을 열었다고 하죠. 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백승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백승호 씨, 그 말은 좀 아니죠. 2년 전에 회사 자금난으로 2억 2천만 원 빚졌을 때 소리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몰래 갚아준 거잖아요. 어떻게 혼자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루마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백승호를 쳐다봤고 밴드 연주마저 멈췄습니다. 백승호의 손에 있던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술이 그의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2억 2천만 원이라니. 내가 언제 걔한테 빚 갚아달라고 했어. 언니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2년 전에 당신 회사 거래처에 1억 5천만 원, 은행에 7천만 원, 합해서 2억 2천만 원 빚졌잖아요. 그때 매일 집에서 한숨 쉬면서 돈 못 갚으면 회사가 망하고 은행에 고소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소리가 당신 걱정돼서 당신 몰래 부모님이 남겨주신 2억 8천만 원을 인출해서 당신 빚 다 갚아주고 남은 3천만 원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라고 줬어요. 이 일을 어떻게 기억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만의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백 사장 돈이 그렇게 생긴 거였어?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했더니 전 부인 덕분이었구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랑 바람나고 이제 와서는 자기가 해결했다고? 정말 양심도 없네. 표혜린도 충격을 받은 듯 백승호의 팔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 말이 사실이야? 오빠가 예전에 그렇게 큰 빚이 있었고 그걸 소리 언니가 갚아줬다고?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백승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처형,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잘못 기억하시는 거겠죠. 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할 리가 없지. 그때 소리가 당신한테 돈 보내면서 혹시 문제 생길까봐 나한테 은행 거래 내역까지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 돈, 소리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었어. 소리는 당신을 위해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건드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 없다고? 백승호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이 소리한테 이럴 수 있어? 백승호는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마치 광대 같았죠. 전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멸의 눈빛으로 백승호를 쳐다봤습니다. 왕 사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백 사장, 원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해볼까 했는데 보아하니 당신은 기본적인 신뢰조차 없는 사람이구만. 이 협력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거래처 사람들도 줄줄이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랑 사업하면 언젠가 뒤통수 맞지. 맞아, 빨리 가자. 시간 낭비할 거 없어. 순식간에 루만에는 백승호, 표혜린 전 시어머니, 그리고 언니 4사람만 남았습니다. 표혜린은 실망 가득한 눈으로 백승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를 속였어. 그렇게 큰 빚이 있었던 것도, 전부인 도움으로 해결한 것도 날 바보로 만든 거야?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백승호는 표혜린의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속였으면 어쩔 건데. 걔가 빚 안 갚아줬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 네가 지금 먹고 입는 거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표혜린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벌었다고? 그 돈도 다 소리 언니 덕분이잖아. 오빠가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왜 그렇게 큰 빚을 졌겠어.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두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싸웠고 결국 표혜린은 울면서 룸을 뛰쳐나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는 이 아수라장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그녀는 짐을 챙겨 백승호에게 말했습니다. 백승호 씨,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누구도 원망하지 마. 당신이 소리에게 진 빚 언젠가는 다 갚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언니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언니는 이 모든 일을 제게 자세히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너는 그때 백승호 표정을 못 봐서 그래.
정말 속이 다 시원했다니까. 자기가 오늘 가진 모든 게 내 덕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을 거야. 저는 언니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백승호가 그의 이기심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첫 번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진짜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소란스러운 피로연이 끝난 후 백승호는 집에 돌아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밤새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전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참을 달랬지만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말도 안 돼. 걔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이 있었지? 걔네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였잖아? 어떻게 2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던 거야?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몰래 부모님의 유산을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곽 회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2년 전의 장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곽 회계사님은 백승호와 오랫동안 일했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몰래 백승호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백승호의 전화를 받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2년 전 회사 빚 2억 2천만 원은 신소리 씨가 보내준 돈으로 갚은 게 맞습니다. 그때 신소리 씨가 사장님께는 부담 주지 말라며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라고 운영 자금으로 3천만 원도 더 입금해 주셨습니다. 모든 장부는 제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백승호는 전화를 끊고도 믿을 수 없어 직접 차를 몰고 회사로 가 곽 회계사님에게 2년 전에 은행거래 내역서와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에 제 이름으로 2억 8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송금 메모에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곽 회계사님이 기록한 지출 명세서에는 거래처 대금 상환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 상환 7천만 원, 직원 급여 및 자재구매 3천만 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곽 회계사님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소리 씨는 정말 사장님을 위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매일 밤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몰래 저한테 회사의 부채 상황을 묻고 어떻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보내면서도 남편이 회사를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백승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년 전 제가 자주 회사 상황을 묻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회사 일은 당신이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말라며 귀찮아했었죠. 이제 와서야 제가 했던 모든 말이 진심이었고 저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제 등 뒤에서 표예린과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회사를 나와 혼란스러운 머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혼 전 반년 동안 회사가 몇 번 자금난을 겪었을 때 제가 마침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있다며 돈을 보내주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들은 보너스나 용돈이 아니라 제가 회사가 어려워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둔 돈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워진 그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사시던 옛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어 있었지만 저는 차마 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을 뜯고 들어가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큰 돈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침실에서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통장과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그는 통장을 열어보고는 그 안에 찍힌 잔고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평생을 아껴 사셨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들인 돈까지 합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으셨습니다. 마지막 입금 기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입금된 것이었고 메모에는 딸의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승호는 통장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돕기 위해 부모님이 남겨주신 결혼 자금을 모두 썼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노후 자금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이혼할 때는 제가 그의 재산을 탐낼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는 옛집을 나와
표혜린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죠.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 능력도 없는 찌질한 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당신 회사가 지금까지 버틴 건 전부 전 부인 덕분이었잖아.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속이다니. 우리 이혼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백승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백승호는 어쩔 수 없이 이전의 거래처 사장들을 찾아가 취소된 계약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그를 보자마자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백 사장, 우리는 당신이랑 사업 못하겠네. 언젠가 또 돈 떨어지면 전 부인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바보 같은 여자를 만날 운이 없어서 말이지. 한 사장님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백 사장, 우리가 당신 체면 안 봐주는 게 아니야. 당신 인성이 문제야. 아내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배신을 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랑 누가 사업하고 싶겠어? 사업은 신뢰가 기본인데 당신은 기본조차 안 되어 있잖아. 이 업계에서 발댈 생각이나 해? 백승호는 모욕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잿빛 얼굴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전 시어머니가 그의 안색을 살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언니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백승호가 그 며칠 동안 미친 사람처럼 제 소식을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시우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우 씨, 내가 잘못했어. 소리한테 내 말 좀 전해줄 수 없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 걔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정말 잘할게. 표혜린이랑도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시우는 그 말을 듣고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백승호 씨,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소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소리는 지금 해외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당신이랑은 어떤 연락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는 소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회사가 힘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지 소리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시우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백승호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전 부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지금 마주한 것은 거래처의 불신뿐만 아니라 회사가 다시 자금난에 빠질 위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떠난 후 회사는 더 이상 그 담비 같은 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겨준 3천만 원의 운영 자금으로 몇 달을 버텼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빚을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회사를 몰래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지원을 끊었으니 그의 회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언니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줄 때 저는 시우와 함께 주말 피크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저 담담하게 알았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시우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화 안 나? 그 인간 아직도 너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을 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 지금 그의 처지는 모두 그가 자초한 거야. 단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니 좀 늦은 감이 있네. 시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무 늦었지. 어떤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지.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백승호의 불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의 진짜 심판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언니는 계속해서 백승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하나같이 그의 현재 상황이 모두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그의 회사였습니다. 제가 몰래 지원하던 자금이 끊기고 기존의 대형 거래처들마저 계약을 취소하면서 회사의 자금줄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첫 달은 겨우 버텼지만 두 번째 달에는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백승호에게 월급을 요구했습니다.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 직원들은 백승호의 사무실 문을 막고 큰 소리로 항의했고 그 소리는 사무실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기술팀의 한 베테랑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 밑에서 몇 년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째 월급이 밀렸습니다. 집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데 우리더러 길바닥에 앉으라는 겁니까? 백승호는 책상 뒤에 앉아 잿빛 얼굴로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회사에 자금이 들어올 거야.
그때 되면 꼭 월급 줄게. 하지만 직원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말은 벌써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죠. 우리도 사장님과 척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정 안 되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니까요. 백승호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가 달려와 집에서 가져온 200만 원으로 직원들에게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서야 겨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00만 원은 수십 명 직원의 월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먼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어서 오래된 직원들도 백승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달도 채 되지 않아 20명이 넘던 회사는 백승호와 갓 졸업한 인턴, 그리고 곽 회계사님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곽 회계사님도 떠나고 싶었지만 백승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빨리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빚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백승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 회사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거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척들을 찾아갔지만 친척들은 이미 그가 배은망덕하게 전 부인 덕에 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자매들에게 부탁했지만 돈은커녕 내 아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아내를 배신했으니 지금 이 꼴이 된 건 당연한 거야. 걔한테 돈 빌려줬다가 떼일까봐 무서워서 못 빌려주겠다는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친척들에게서 돈을 빌리지 못하자 백승호는 옛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그와 형님, 동생 하던 친구는 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었지만 백승호가 찾아가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나도 요즘 힘들어. 아들 집 사주느라 은행 대출이 많아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네라며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고는 다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리지 못하는 와중에 거래처에서는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던 여러 거래처에 진 빚이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뒤에서 받쳐주었기에 제때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 자금이 없으니 거래처들도 다급해져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빚을 독촉했습니다. 심지어 두 곳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 즉시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백승호는 내용 증명을 들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표혜린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차단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표혜린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는 집안도 좋고 그녀에게 아주 잘해주어서 그녀는 이미 백승호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한 번은 백승호가 쇼핑몰에서 우연히 표혜린과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표혜린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새 가방을 든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백승호 옆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백승호는 황급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도와줘. 이 위기만 넘기면 내가 정말 잘할게. 표혜린은 그를 보자 얼굴이 굳어지며 새 남자친구 뒤로 숨었습니다. 저리 가. 난 너랑 아무 상관없어. 다시 한번 나를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의 새 남자친구도 한 걸음 나서서 그녀를 막아서며 백승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승호야? 예린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다가 이제 와서 예린이를 찾아와? 양심 좀 있어라. 그는 표혜린의 손을 잡고 백승호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백승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집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허공에 대고 욕을 퍼부었는데 어떤 날은 표혜린을 욕하고 어떤 날은 거래처 사람들을 욕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매일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웬수야. 이럴 줄 알았으면 소리랑 이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집안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하지만 백승호는 전혀 듣지 않고 매일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집안의 물건을 다 부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할 것 없이 모두 박살났고 그를 말리던 전 시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팔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언니는 이 모든 일을 제게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소리야, 걔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예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겠지만 이제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야. 전 시어머니 말로는 지금은 월세도 못 낼 지경이라서 네가 예전에 살던 그 집도 빚 갚으려고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했을 때, 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흥청망청 썼을 때,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시우도 이 소식을 듣고 그런 인간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해.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어. 이제 와서 마음 약해져서 도와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 그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도와줄 생각 없어. 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다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때 저는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투자했던 펀드는 계속해서 올랐고 오피스텔 월세도 올랐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 새로운 집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저를 매우 신임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며 성공적으로 해내면 승진과 연봉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시우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미술 전시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심지어 괜찮은 남자도 만났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성실하고 저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백승호는 여전히 자신의 만든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돈과 회사뿐만 아니라 한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언니는 몇몇 거래처가 이미 그를 정식으로 고소했고 곧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빚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밴쿠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의 행복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백승호는 자신이 만든 고통 속에서 자신이 진 모든 빚을 서서히 갚아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백승호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제가 이혼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밴쿠버에 완전히 정착했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의사 남자친구 손희준과 결혼해 사랑스러운 딸까지 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마당이 있는 집을 사서 제가 좋아하는 꽃을 가득 심었고 주말마다 온 가족이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피크닉을 즐기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언니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백승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왔는데 그는 거래처 빚 3천만 원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총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었던 그는 결국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을 1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은 대부분 전 시어머니가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며 챙겼고 백승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완전히 망해서 사무실 집기는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가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백승호는 실업자가 되어 매일 집에서 술만 마셨고 술에 취하면 전 시어머니와 싸우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는 그를 견디다 못해 딸의 집으로 이사했고 백승호는 혼자 임대주택에 남겨졌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장기간의 음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의사는 계속 술을 마시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고 돈이 없으면 남에게 빌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남이 마시다. 남긴 술병을 주워 마시며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언니는 백승호가 나중에 어디선가 제 새로운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우의 옛 동료를 통해서였을 겁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집에서 딸과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국제 전화번호를 보고 끊으려다 혹시 중요한 일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백승호의 거칠고 술기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야. 나야. 승호.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딸을 보모에게 맡기고 발코니로 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백승호는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네가 예전에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를 위해 헌신했던 날들, 그가 저를 배신했을 때의 냉정함, 표에린과 함께 저를 비웃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앞에 이 남자가 그저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백승호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당신을 도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 기회를 걷어차고 모든 것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이에요. 지금 당신이 그런 처지에 놓인 건 당신의 선택이었지. 나와는 상관없어요. 백승호는 계속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나빴던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소리야, 네가 지금 잘 지내는 거 알아.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치료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래서 계속 술 마시고 계속 당신 몸을 망치라고요? 백승호 씨, 정신 차려요. 아무도 당신을 계속 도와주지 않아요. 특히 당신처럼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생각 말고 제대로 치료받고 일자리 구해서 새 사람이 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려 하자 백승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소리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네가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나랑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예전 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일 뿐이에요.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고 남편과 아이가 있어요. 내 삶은 아주 행복하고 다시는 당신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각자 잘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백승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더 이상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아마도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1년 후 저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한국에 잠시 들렀습니다. 백승호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죠. 부모님 묘비 앞에 서서 저는 이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겼으니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묘를 하다가 예전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백승호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을 잘하지 못해 현장 감독에게 자주 혼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아무도 병원비를 내주지 않아 현장 감독이 겨우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전 시어머니는 와서 그를 실컷 욕하고는 병원비를 내주었지만 퇴원 후 백승호는 다시 술을 마셨고 결국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예전에는 참 훤칠하고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너랑 잘 살았으면 저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백승호의 결말은 그가 저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헌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받기만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 진심으로 그를 위했던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를 떠났기에 비로소 진정한 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 사랑스러운 딸, 성공적인 직장,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포기해야만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잘못된 삶을 떠나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을 떠나던 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의 하늘을 보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에, 시우의 도움에,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하게 떠났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더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때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 갈 것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아마도 최고의 결말일 겁니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는 결코 틀리지 않으니까요.